제1장 빗속의 계약서. 한서윤은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젖은 우산을 접으며 숨을 골랐다. 검은 대리석 바닥에는 샹들리에 불빛이 물결처럼 번졌고 사람들의 웃음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섞였다. 그녀는 행사 진행표를 다시 확인하며 손끝에 떨림을 눌렀다. 어머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채 그녀는 오늘 밤만 무사히 끝나기를 바랐다. KJ홀딩스 창립 기념식은 서윤이 맡은 행사 중 가장 큰 무대였다. 그녀의 회사는 작은 이벤트 대행사였고 이번 계약이 끊기면 다음 달 직원 월급도 위태로웠다. 서윤은 낮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미소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보다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더 두려웠다. 한서윤 씨, 이 꽃장식 누가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팀장 우재혁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갑게 꽂혔다. 서윤은 급히 몸을 돌렸고 그의 손끝이 중앙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사실 그 배치는 클라이언트 쪽 임원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러나 재혁은 이미 손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녀를 희생양으로 세울 준비를 마친 얼굴이었다. 임원실 요청으로 오후 4시에 수정된 배치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지켰다. 재혁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은 채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변명은 늘 그럴듯하군요. 이런 수준으로 재벌 행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이 서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서윤은 모욕을 삼키며 손에 든 파일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울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혁은 더 큰 소리로 그녀의 실수를 나열했고 일부 하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고개를 돌렸다. 고급 향수와 와인 냄새 사이에서 서윤은 자신이 아주 싸구려 소문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때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서 계속 울렸다. 서윤은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병원 번호가 짧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숨이 막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예감은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갈 수도 이 모욕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재혁은 그녀가 전화에 시선을 준 것을 놓치지 않았다. 행사 중에 개인 전화를 확인합니까? 정말 기본도 안 된 사람이군요. 그의 말은 마이크 없이도 주변으로 충분히 퍼졌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병원비 독촉장과 월세 고지서 그리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동시에 떠올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윤은 겨우 그 말을 꺼내고 중앙 테이블 쪽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한 하객이 놓친 와인잔이 바닥에서 깨지며 붉은 액체가 그녀의 흰 블라우스 아래로 튀었다.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번졌고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이 오히려 더 비참했다. 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위해 몸을 낮췄다. 그 순간 재혁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사람을 현장 책임자로 세운 제가 부끄럽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사과하는 법을 너무 많이 배웠다.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은 늘 설명보다 먼저 침묵을 요구했다.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 방향으로 밀려가며 카메라 플래시가 짧게 터졌다. 서윤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시선을 들었다.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 KJ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한국 재계가 가장 탐내는 젊은 후계자였다. 민준은 사진보다 훨씬 차갑고
선명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높은 콧날과 깊은 눈매는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의 표정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선이 있었다. 그는 주변 인사들의 인사를 짧게 받으며 곧장 서윤 쪽으로 걸어왔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지나쳐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같은 현장 직원은 그의 세계에서 먼지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민주는 그녀 앞에서 멈췄다. 그는 바닥의 유리 조각과 젖은 블라우스, 그리고 재혁의 굳은 얼굴을 순서대로 보았다. KJ 홀딩스 행사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자리였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차갑게 가라앉혔다. 재혁은 얼굴이 굳은 채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현장 직원의 실수가 반복되어서 주의를 주던 중이었습니다. 재혁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민주는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의는 회의실에서 하는 겁니다. 하객 앞에서 사람을 낮추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주는 몸을 낮추지 않은 채 수행 비서에게 손짓했다. 곧 깨진 유리가 정리되었고 여성 직원이 서윤에게 검은 쇼를 건넸다. 민주는 그녀의 이름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져 서윤은 이유 없는 불안을 느꼈다. 한서윤 씨는 오늘 현장 책임자로서 충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주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가 있다면 요청 사항을 계속 바꾼 우리 쪽 운영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팀 임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서윤은 그가 왜 자신을 감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보호는 너무 정확했고 너무 오래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재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갈아입고 10분 쉬십시오. 이 행사는 당신 혼자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곳을 정확히 건드렸다. 서윤은 대답을 잊은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대기실로 들어간 뒤에야 서윤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만으로도 서윤은 이미 내용을 알았다. 어머니에게 추가 시술이 필요했고 선납금은 내일까지 준비해야 했다. 금액을 들은 순간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버텼다. 그녀가 가진 통장 잔고로는 병원 주차비조차 넉넉하지 않았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대기실 거울 속에는 얼룩진 블라우스를 숄로 가린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매일 애썼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세상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격을 물어보는 것 같았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존엄도, 효도도 모두 죄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호텔 후문으로 나와 젖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택시를 잡기 전에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부터 찾아야 했다. 대출은 이미 한도 끝이었고 친척들은 오래전에 등을 돌렸다. 그녀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다. 검은 세단 한 대가 후문 앞에 조용히 멈췄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민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한서윤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오늘 밤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재벌가 남자가 늦은 밤 후문에서 건네는 친절은 그녀에게 너무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오늘 일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서유는 정중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민주는 그녀의 경계심을 예상했다는 듯 서두르지 않았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던 것 같았습니다. 선납금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는 그녀가 숨기고 싶은 가장 약한 곳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 사생활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빗소리가 그 말을 거의 삼켰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우산의 대부분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유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대표님이 제 병원비를 아신다는 건 저를 조사했다는 뜻입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인정처럼 들렸고 동시에 변명하지 않겠다는 고집처럼 느껴졌다. 필요한 만큼만 확인했습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유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저는 도움을 구걸한 적 없습니다. 서유는 젖은 손으로 가방끈을 세게 쥐었다. 민준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구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래를 제한하려는 겁니다. 그 말에 서윤의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거래라는 단어는 차갑고 정직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친절보다 더 견딜만 했다. 민주는 수행 비서에게서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그 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재벌가의 스캔들을 막기 위한 가짜 아내. 그것이 그가 원하는 역할일 터였다. 왜 저입니까? 서유는 겨우 그 질문을 꺼냈다. 민주는 대답을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막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이상하게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만 말했다. 서유는 그 말이 사업적 필요인지 개인적 필요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계약서와 병원비, 지급 보증서가 들어 있었다. 서유는 호텔 로비 한쪽 조용한 라운지에서 조항을 읽었다. 계약 기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 치료비와 모든 기존 채무는 민준이 부담했다. 이혼 후에는 별도의 위자료가 지급되며 그녀의 직업과 거주 선택은 완전히 보장되었다. 이상하게도 계약서는 그를 보호하기보다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서유는 조항을 넘길수록 더 불안해졌다. 배우자 의무에 관한 문항은 형식적 동거와 공식 행사 참석뿐이었다.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조항까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런 문장을 읽다가 뜻밖의 수치심이 아니라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사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도망칠 문까지 열어두고 있었다. 대표님께 유리한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서유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말했다. 민주는 커피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돈이고요. 그의 설명은 차분했다. 하지만 서유는 그 안에 숨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다.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서윤의 질문은 처음보다 조용했고 훨씬 더 위험했다. 민주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개인적이었다. 서유는 숨을 멈췄고 민주는 곧 후회한 사람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실을 떠올렸다. 산소 마스크 아래서도 딸의 걱정을 먼저 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의 자존심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자존심은 너무 작았다. 서유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야만 펜을 잡을 수 있었다. 1년 뒤에는 정말 끝낼 수 있습니까? 서유는 마지막 확인처럼 물었다. 민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다. 붙잡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고백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서유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서유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윤. 세 글자가 검은 잉크로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민주는 그 서명을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숨을 멈췄다. 그는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처럼 여유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겨우 다시 만진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계약서가 닫힌 뒤 비서는 병원비 송금 확인서를 조용히 건넸다. 서유는 숫자를 확인하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내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선택을 미워할 힘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대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게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서유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는 순간 자신이 너무 쉽게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대표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민주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호텔 밖까지 배웅했고 검은 세단의 문을 직접 열어주었다. 서유는 차에 오르기 전 우연히 그의 지갑이 열린 것을 보았다. 비서가 건넨 명함을 넣는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안쪽에서 살짝 드러났다. 사진 속 여자는 낡은 우비를 입고 바닷가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었다. 서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사진 속 얼굴은 분명히 자신이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되고 조금 더 가난했지만 틀림없는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지 곧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다만 배경의 흐린 바다와 정류장의 파란 표지판이 오래전 부산의 어느 비오는 오후를 희미하게 건드렸다.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지갑을 조용히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서유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안이 바싹 말랐다. 그 사진, 왜 대표님께 있습니까? 질문은 빗소리보다 작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단단히 갈랐다. 민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계약서보다 더 오래된 비밀이 두 사람 앞에 놓였다. 서유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단순한 결혼 계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강민주는 오늘 처음 나타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그녀의 삶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서 있었을지도 몰랐다. 제2장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남편. 서유는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안정된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다. 선납금이 처리되었다는 간호사의 말은 기적처럼 들렸지만 그 기적에는 강민준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어젯밤 서명한 계약서가 현실이 되었음을 받아들였다. 민준의 비서실은 오전 9시 정각에 그녀를 찾아왔고
모든 일정은 이미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병원 간병인 교체, 어머니의 주치의 면담, 서윤의 이사 차량, 임시 휴가 처리까지 빠진 항목이 없었다. 서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그의 세계로 옮겨지고 있는지부터 느꼈다. 그녀가 도착한 한남동 저택은 집이라기보다 조용한 미술관처럼 보였다. 회색 석재 벽과 넓은 유리창. 흠 하나 없는 정원은 사람의 온기보다 규칙을 먼저 품고 있었다. 서윤은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는 순간 자신이 초대받은 아내가 아니라 전시된 계약 조건처럼 느껴졌다. 가정부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아주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고 있었다. 대표님께서 서재 옆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서윤의 짐을 안내했다. 서윤은 부부 침실이 아니라 별도 방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이유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방 안에는 새 옷과 세면도구, 노트북, 병원 연락용 휴대전화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의 취향을 모른다면 고를 수 없는 차분한 색의 옷들이 옷장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코트 소매를 만지다가 민준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배려와 감시는 때때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왔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얇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서윤을 발견하자 잠시 멈췄지만 반가움도 놀라움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 한마디는 남편보다 집주인의 확인에 가까웠고 서윤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부부 침실을 쓰라고 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서윤은 일부러 담담하게 말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민준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소처럼 차가운 얼굴을 되찾았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이 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예의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된 맹세처럼 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식탁의 양끝에 앉아 거의 말없이 식사를 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서윤은 맛보다 침묵의 무게를 더 또렷하게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숟가락이 자주 멈추는 것을 보고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반찬 위치를 조용히 바꾸어 그녀가 손대기 쉬운 쪽으로 밀어두었다. 서윤은 그런 사소한 행동이 더 불편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차갑다면 그녀도 계약의 선을 지키기 쉬웠을 것이다. 그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선 바깥에서 계속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 눈빛이 어젯밤 지갑 속 사진과 이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처음으로 강씨 가문의 정식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를 보며 잠시 시선을 멈췄고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문을 열었다. 오늘은 힘든 자리가 될 겁니다. 그는 낮게 말했고 서윤은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쉬운 자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본가는 한남동 저택보다 더 화려했고 그 화려함은 사람을 눌러 길들이는 방식으로 존재했다. 높은 천장 아래 걸린 대형 그림들과 오래된 도자기들은 가문의 권력을 말없이 증명했다. 서윤은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자신의 구두굽 소리마저 허락받지 못한 소음처럼 느꼈다. 식탁에는 민준의 조부 강태호 회장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최유리는 연분홍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서윤을 향해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처음부터 서윤을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종류였다. 서윤은 그녀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야 했던 사람임을 직감했다. 생각보다 평범하군요. 태호 회장은 인사도 받기 전에 서윤을 훑어보며 그렇게 말했다.
서유는 등줄기가 굳었지만 고개를 숙이는 각도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먼저 차분히 대답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앞으로 예의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다. 태호 회장은 비웃음에 가까운 숨을 내쉬었고 유리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예의는 배울 수 있지만 태생은 바꾸기 어렵죠. 유리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부드러웠고 그래서 더 날카롭게 들렸다. 서유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는 의자를 빼며 서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 식탁에서 그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분명히 선언한 셈이었다. 제 아내에게 태생을 묻는 사람은 앞으로 제 식탁에 앉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친척들의 표정은 동시에 굳어졌다. 아내라니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가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호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네가 후계권을 원한다면 이런 장난은 오래가지 못한다. 서유는 후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자신이 단순한 스캔들, 방패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결혼은 가문 전체의 권력 싸움 한가운데 있었다. 후계권 때문에 결혼한 적 없습니다.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 결혼을 장난이라고 부르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그의 말은 격하지 않았지만 식탁 위 모든 사람이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서유는 그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이상하게 두려웠다. 유리는 미소를 지운 채 냅킨을 접었다. 민준 오빠가 어떤 여자를 찾고 있었는지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서윤 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데려오다니 조금 실망스럽네요. 서윤은 그 말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그만해. 최유리. 민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유리는 오히려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왜요? 오빠가 5년 동안 찾던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면 안 되나요? 식탁 아래에서 서윤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어젯밤 사진 속 자신과 너무 정확히 맞물렸다. 서윤은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 회피가 대답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모욕당한 것보다 자신만 모르는 비밀 속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녀를 구한 손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을 만지고 있었다면 고마움과 두려움은 어디서 갈라져야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유는 정원 쪽 복도로 나와 겨우 숨을 골랐다. 늦봄 밤 공기는 차가웠고 저택 안의 향수 냄새보다 훨씬 솔직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눈을 감았다. 한서윤 씨. 민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고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입술을 다물었다. 오늘 일은 미안합니다. 민준은 가까이 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서유는 그 거리감이 배려인지 도망인지 알 수 없었다. 저분들이 저를 무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고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대표님까지 제게 숨기는 것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원의 조명이 그의 얼굴 절반을 어둡게 가렸고 서유는 그 침묵 속에서 벽을 느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서유는 작게 웃었지만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럼 저는 무엇을 믿고 대표님의 아내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민준의 가슴을 정확히 찌른 듯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고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유는 그 대답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가 모른다고 생각했다. 믿지 말라면서 지켜주겠다는 말은 사람을 더 깊은 혼란에 가두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미끄러졌고 서유는 유리창에 비친 민준의 옆얼굴을 몰래 보았다. 그는 늘 완벽하게 다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그 다친 문틈에서 오래된 상처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상처가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저택에 도착하자 민주는 바로 서재로 들어갔고 서유는 자신의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다. 서재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통화가 들렸다. 유리가 더 움직이기 전에 막아. 서윤 씨 이름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문가에 멈춰섰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고 억눌린 분노가 분명히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야 해. 그날 사고와 내 이름이 연결되면 또 다칠 수 있어. 서윤은 사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빗소리와 바닷바람이 동시에 되살아났다.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복도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 속 사진은 비어 있었지만 뒤편 수납장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서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불안은 때로 호기심보다 강했다. 수납장 안에는 오래된 행사 팸플릿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얇은 갈색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한자로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서유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집안에 누군가가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넣으려 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고 민준이 복도로 나왔다. 그의 시선은 서윤의 손과 열린 수납장, 그리고 봉투 위에 차례로 멈췄다.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날카롭게 갈랐다. 서윤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정말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민주는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빼앗듯 숨기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오래 바라보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기억을 마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같은 말을 하자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대표님께는 때가 아닐지 몰라도 제 인생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서윤에게 마지막 확인이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보호한다는 말로 제게서 진실을 빼앗지 마세요. 그 말에 민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서윤은 그 침묵을 배신처럼 받아들였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문을 잠그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다. 단순히 조사당해서가 아니었다. 단순히 이용당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뜻밖에도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는 것이 더 싫었다. 새벽 무렵 복도에서 낮은 발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문 너머에 민준이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참 뒤 문 아래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서유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메모에는 단정한 글씨로 오늘 당신이 들은 말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더 짧은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온 이유를 언젠가는 반드시 직접 말하겠습니다. 서윤은 메모를 접지 못한 채 오래 바라보았다. 사과도 고백도 아닌 그 문장은 다시 그녀를 모르는 길 앞에 세웠다. 그리고 문 밖의 발소리는 끝내 멀어지지 않았다. 제3장 5년 전의 비밀. 서윤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문 아래 놓인 메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사과처럼 보이는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대답을 피해가는 문장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묻다가 곧 그 질문 자체가 모욕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얼굴이 든 오래된 사진과 이름이 적힌 봉투가 이미 권리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민주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커피잔 옆에는 경제지와 회의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밤새 흔들린 흔적을 거의 지운 상태였다. 서윤은 그 차분함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어젯밤 발견한 갈색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피하지 마세요. 대표님, 서윤은 일부러 남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민준의 손이 커피잔 앞에서 멈췄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봉투로 내려갔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왜 이 집에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 참은 감정 때문에 숨이 얕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긴 침묵으로 먼저 대답했다. 서윤은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벽이 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저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다. 어젯밤 유리 씨가 말한 5년이라는 시간이 제 사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확실히 흔들렸다. 한서윤 씨, 지금 말하면 당신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서윤에게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웃지 않으려 했지만 입가가 차갑게 일그러졌다. 위험하다는 말을 방패처럼 쓰지 마세요. 이미 제 인생은 대표님 때문에 충분히 위험해졌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아주 조금 창백해졌다. 서윤은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들을 꺼냈다. 병원 기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전 직장 이력서, 그리고 부산에서 찍힌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차례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 것을 보며 몸 안쪽부터 서늘해졌다. 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5년 동안 모은 파일입니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건 당신을 감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절박했지만 서윤은 이미 오래된 분노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럼 저를 구하기 위한 자료였나요? 아니면 언젠가 계약 결혼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였나요? 그녀는 묻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에 섞인 상처를 숨기지 못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단호함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용당한 사람은 저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밀어냈고 오래전 자신의 웃는 얼굴이 차갑게 뒤집혔다. 대표님은 제 절망까지 계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민준의 눈빛에 고통이 스쳤지만 그는 끝내 핵심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당신 앞에서 가장 먼저 말하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모르는 척 웃고 모르는 척 아내 역할을 하면 되나요? 그녀의 말끝에는 더 이상 기대가 없었다. 그 순간 비서 도연이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있었고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민주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서유는 불길한 예감에 태블릿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첫 기사 제목은 그녀의 숨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다. KJ 홀딩스 대표. 빚더미, 일반인과 계약, 결혼 의혹. 제목 아래에는 호텔 후문에서 찍힌 사진과 병원비, 송금 기록으로 보이는 흐릿한 문서가 함께 실려 있었다. 서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댓글들은 이미 그녀를 돈 때문에 재벌가에 들어간 여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서윤은 태블릿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 화면만 바라보았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대중은 가장 잔인하고 쉬운 이야기를 먼저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의 진심은 조사받기도 전에 유죄가 되었다. 민주는 도연에게 낫게 지시했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오가 되기 전에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윤은 어머니 병실을 옮기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지만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소리쳐 물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질문들은 사람의 몸보다 쉽게 틈을 파고들었다. 한서윤 씨, 강민준 대표와 실제 부부 관계가 맞습니까? 한 기자의 질문이 그녀의 귀 옆에서 날카롭게 터졌다. 어머니 병원비를 대가로 결혼했다는 의혹에 답해 주십시오. 서윤은 입술을 다물고 걸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소란을 들을까봐 자신의 모욕보다 그 사실이 더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자가 일부러 그녀의 길을 막았다. 모자를 눌러 쓴 얼굴은 낯설었지만 손에 든 휴대전화는 그녀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 찍고 있었다. 돈 많은 남자 잡으니까 좋으세요. 그 말은 기자의 질문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다시 약점으로 소비될 것이 분명했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대기실 한쪽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재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그녀 앞에 멈췄고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쳤습니까? 그의 질문은 짧았지만 목소리 끝이 분명히 갈라졌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아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이제 만족하세요. 서윤의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날카롭게 들렸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표님이 숨긴 것들이 결국 제 얼굴로 터졌어요. 저는 또 아무것도 모른 채 맞고 있네요.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를 지킨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다면 처음부터 거절했을 겁니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낮추듯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맡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흘러나간 모든 것을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서유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 믿고 싶어지는 자신은 더 미웠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힘겹게 숨을 삼켰다. 그날 오후 도연은 서윤에게 따로 연락해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다. 민주는 회의실에서 위기 대응을 지휘하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도연은 문을 닫은 뒤
한동안 말을 고르듯 침묵했다. 대표님께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작했고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셨나요? 서윤은 더 이상 누구의 비밀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도연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대표님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또 다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뜻밖이었고, 그래서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도연은 깊은 피로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5년 전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문장마다 오래 묻어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강 대표님은 당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있던 상태였고, 사고는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유는 부산이라는 말에 손끝이 굳어졌다. 기억 저편에서 비와 바닷바람이 다시 일어났다. 그날 대표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한서윤 씨였습니다. 도연은 서윤이 도망가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버스 정류장 뒤에서 발견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희미한 사이렌 소리와 젖은 손의 감촉이 조각난 기억처럼 되살아났다. 그때 서윤은 부산 출장 행사장에서 막 해고당한 뒤였다. 비가 쏟아지는 정류장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발견했고 무서워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이름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서유는 그 남자가 강민준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표님은 깨어난 뒤 당신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사고를 둘러싼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서유는 젖은 우비를 입고 정류장 근처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민준의 지갑 속 사진과 같은 날이었다. 서유는 사진을 손에 들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왜 저를 공개적으로 찾으면 안 됐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도연은 잠시 문 밖을 확인한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고가 누군가 꾸민 일이라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증인이 되는 순간 가문 안의 사람들이 당신을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다. 서유는 자신의 평범한 삶 뒤편에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5년 동안 제 주변을 맴돌았다는 건가요? 그녀는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겨우 질문을 만들었다. 도연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표님은 당신을 찾았고 동시에 당신이 모르게 보호했습니다.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병원 지원 기록을 보여주었다. 서윤의 어머니가 희귀 치료 프로그램 대기 명단에 올라간 날짜와 익명의 재단 후원이 승인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날짜들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가 가장 절망했던 시기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 재단의 실질 후원자가 대표님이었나요? 서윤은 이미 대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은 당신이 알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문에 자신을 선택하는 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의 침묵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모든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다. 서윤은 오래 보호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보호받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더 아팠다. 그 사람은 왜 직접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도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은 자신이 당신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그 시각 KJ홀딩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계약 결혼 의혹은 주가를 흔들었고 강태호 회장은 민준의 경영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서윤을 스캔들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즉각적인 이혼 발표를 요구했다. 민준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서윤 씨를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회사를 지키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가 즉시 얼어붙었다. 태호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 여자를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네가 지켜야 할 것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이 가문이다. 민주는 처음으로 조부를 향해 차갑게 웃었다. 가문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는 방식은 제 시대에서 끝내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민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그 안에는 최유리 쪽에서 기사 자료를 흘린 정황이 담겨 있었다. 태호 회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오늘 이후로 제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제 자리와 싸우게 될 겁니다. 민주는 회의실 카메라와 임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겠다면 저는 KJ홀딩스 후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선언은 칼날처럼 회의실 한가운데 떨어졌다. 모두가 침묵했고 태호 회장마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상담실에 있던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연이 받은 메시지에는 회의장 속보가 짧게 떠 있었다. 강민준 대표, 후계권 포기 가능성 언급. 서윤은 화면 속 문장을 바라보다가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자신을 잃을 각오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제사장, 그를 지키기 위한 이혼. 서윤은 병원 상담실에서 이사회 속보를 본 뒤에도 한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다. 강민준 대표가 후계권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문장은 그녀의 가슴 안에서 계속 다른 의미로 번역되었다. 그는 회사를 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모두 앞에서 선언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KJ홀딩스 주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제뉴스는 계약 결혼 의혹과 후계권 갈등을 엮어 민준의 경영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서윤은 병원 로비 텔레비전 앞에서 멈춰서서 붉은 숫자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 숫자는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민준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기자들은 병원 주변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온라인에는 그녀의 과거 직장과 가족 이야기까지 떠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낡은 월세방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어머니 병명까지 추측했다. 서윤은 어머니가 눈을 뜨기 전에 휴대전화를 숨기며 자신이 사랑받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생각했다. 민주는 저녁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서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목깃 아래로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기사는 곧 정리될 겁니다. 그가 낮게 말하자 서윤은 그의 손등에 얕게 드러난 상처를 보았다. 그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막다가 다친 사람처럼 보였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서윤은 병실 문을 닫은 뒤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격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대표이사다운 말이었고
동시에 남편다운 고집이었다. 서유는 그 고집이 자신을 살리지만 결국 그를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표님은 늘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해요. 서유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대표님이 잃는 것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네요. 민준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잃는 일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게 온 고백처럼 아팠다. 서유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의 감정을 의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믿음은 행복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으로 돌아왔다. 그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KJ 홀딩스의 추락과 강씨 가문 전체의 잔혹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사랑이 누군가의 폐허가 되어도 되는지 묻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강태호 회장의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는 아무 설명 없이 명함을 내려놓고 회장이 기다린다는 말만 전했다. 서유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오래 망설였다. 이미 이 싸움은 민준과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병원 뒤편 조용한 응접실로 내려갔다. 태호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지팡이는 무릎 옆에 단정히 기대어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밀었다. 네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사람을 자르는 힘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서유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부르신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서유는 차분히 말했지만 손바닥 안쪽에는 식은땀이 고였다. 태호 회장은 서류철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낮게 웃었다. 네 어머니 치료 프로그램이 어떤 재단의 지원으로 굴러가는지 이제는 들었겠지. 서윤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가 건드릴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그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입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가웠다. 태호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스캔들이 길어지면 재단 감사가 들어갈 것이고 특혜 의혹은 내 어머니 병상까지 따라갈 거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병원 내부 검토 자료를 보여주었다. 서유는 문서 위에 적힌 어머니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 잠시 눈을 감았다. 민준이 조용히 열어준 치료의 문이 이제는 그녀를 묶는 사슬로 바뀌고 있었다. 태호 회장은 그녀의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은 너 때문에 후계권을 버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너는 그 아이가 무엇을 버리는지 정말 아느냐? 그 질문은 잔인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서유는 민준이 가진 것을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회사에는 수만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의 생계까지 흔들 수 있었다. 태호 회장은 그 약한 틈을 정확히 찔렀다. 사랑이라는 말로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여자가 되고 싶으냐?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고 오래 참은 피맛이 희미하게 번졌다. 대표님은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을 멈추실 건가요? 그녀가 묻자 태호 회장은 마침내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혼 발표가 나가면 나는 기사를 정리하고 병원 문제도 묻어두겠다. 그는 마치 물건 가격을 정하듯 쉽게 말했다. 서유는 그 쉬움이 더럽게 느껴졌다. 민준 씨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서유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태호 회장은 잠시 눈썹을 움직였지만 곧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 아이가 붙잡지 못할 만큼 잔인하게 떠나라.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사랑받지 못한 척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응접실을 나온 뒤 서유는 병원 계단에 앉아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기자들이 있을지도 몰랐고 병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의 이름을 보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오늘 내린 결심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유는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와 계약서 원본을 꺼냈다. 처음 서명했던 날의 비냄새가 아직 종이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늦은 회의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펼쳐놓고 자신의 이름을 쓸 펜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유는 계약 결혼이 시작될 때보다 더 심하게 손을 떨었다. 그때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민준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버려야 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잔인한 얼굴로 떠나는 일이었다. 민주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서 있는 서윤을 보고 곧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고 서유는 그 질문이 너무 아파 눈을 피했다. 이혼 합의서예요. 서유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민주는 받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금세 날카롭게 굳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물었다. 서유는 순간 대답하고 싶어졌지만 곧 태호 회장의 차가운 경고와 어머니 이름이 적힌 문서를 떠올렸다. 아무도요. 제가 결정했어요. 서유는 거짓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몸 안쪽이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거짓말의 결을 읽어내려는 사람처럼 깊었다. 서윤 씨는 이런 결정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의 확신이 너무 다정해서 서윤은 더 잔인해져야 했다. 대표님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녀는 일부러 예전의 호칭으로 돌아갔다. 민준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계약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약대로 끝내는 게 맞아요. 서유는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목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었다. 저는 대표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잠시 착각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조차 잊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먼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번졌다. 그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고 서유는 눈물이 차오르기 전에 고개를 들었다. 믿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곁에 있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민준의 질문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참혹했다. 서유는 대답 대신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대표님 곁에 있으면 제 인생이 계속 구경거리가 되어 저는 더는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쯤 진실이었고 그래서 더욱 날카롭게 그를 속일 수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합의서를 집어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구기지도 찢지도 않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늘 밤은 쉬십시오.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담담한 말에 서유는 오히려 무너질 뻔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고 그 배려가 이별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새벽 4시 서유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가정부가 잠든 시간이라 현관은 조용했고 복도 조명은 낮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서재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안쪽에는 아마 민준이 잠들지 못한 채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돌아서야 했다. 민준이 거실로 내려온 것은 그녀가 떠난 지 30분 뒤였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서윤이 남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더는 대표님 인생의 약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종이를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침착함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도연은 새벽 전화를 받고 급히 저택으로 달려왔다. 민주는 이미 코트를 걸친 채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회장님 쪽 움직임을 확인해 민준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서윤 씨가 혼자 떠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어머니 병원 문제로 압박했을 겁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대답했다. 병원 재단 감사 자료가 회장님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칼처럼 굳었다. 그는 곧장 차키를 집어들었고 도연이 운전하겠다고 말리기도 전에 밖으로 나갔다. 대표님, 지금 움직이시면 기자들이 따라붙습니다. 도연의 경고에도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따라오게도. 민주는 빗기운이 남은 새벽 공기 속에서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는 늘 조용히 맞고 조용히 보호하며 조용히 상처를 삼키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서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은 그 모든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서윤은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첫 부산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 알아볼까봐 숨을 죽였다. 휴대전화는 꺼둔 상태였고 민준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손가락까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잘한 일이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다. 열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건물들이 창밖에서 빠르게 멀어졌다. 서윤은 그제야 주머니 속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공식 행사 때 끼라고 민준이 준비해준 결혼 반지였다. 계약용이라고 생각했던 그 반지는 어느 순간 그녀에게 약속처럼 무거워져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쥐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창밖만 바라보았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은 5년 전처럼 습하고 차가웠다. 서윤은 해운대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맡기고 오래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그곳은 기억보다 낡아 있었지만 파란 표지판만은 여전히 비를 견디듯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멈춰 서자마자 민준의 피 젖은 손이 떠올라 숨을 삼켰다. 그때 택배 알림 문자가 뒤늦게 들어왔다. 수신지는 게스트하우스였고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서유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작은 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얇은 흰 봉투들이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다. 첫 봉투에는 5년 전 사고 다음 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글씨는 민준의 것이었다. 서유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편지에는 그날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찾지 못했다는 문장과 다시 만나면 이름을 먼저 묻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다음 편지에는 그녀가 서울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어머니 병원 기록을 보고도 절대 그녀의 삶을 흔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서유는 편지를 읽을수록 민준의 침묵이 얼마나 오래된 사랑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매년 그녀의 생일에도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고, 힘든 날에는 자신이 나타나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 두렵다고 적었다. 마지막 묶음의 편지는 계약 결혼을 제안하기 전날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가장 짧고 가장 아픈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고 싶다면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읽은 채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부산의 저녁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곳이 서울이 아니라 민준의 오래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5장. 계약이 끝난 자리에서 사랑이 시작되다. 서유는 부산의 낡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밤새도록 편지를 읽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낮게 밀려왔고 빗물은 파란 표지판 아래로 조용히 흘렀다. 민준의 글씨는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만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편지에는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잊지 못한다는 고백이 있었다. 그 다음 편지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죄책감이 적혀 있었다. 그는 돕고 싶지만 그녀가 은혜 때문에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썼다. 서유는 종이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5년 동안 그는 그녀의 삶 밖에 서 있었고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바치고 있었다.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서유는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 편지에는 계약 결혼을 제안하기 전날에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더라도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놓치게 할 수 없다고 썼다. 그 문장은 서윤의 가슴을 오래 찔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켜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보았다. 민준의 이름은 없었고 대신 도연의 메시지가 여러 개 남아 있었다. 대표님이 오늘 오전 회견을 엽니다. 라는 문장이 가장 마지막에 떠 있었다. 서유는 그 한 줄을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유는 창밖의 젖은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떠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민주는 또다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죄를 모두 공개하려 하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 안에서 서유는 편지 묶음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 속에 숨어 있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를 위해 세상 앞에 서려 한다면 그녀도 그의 곁에 서야 했다. 사랑은 한 사람이 오래 기다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 시각 KJ 홀딩스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 있었다. 계약 결혼 의혹과 후계권 포기 선언은 이미 재계 전체의 사건이 되어 있었다. 강태호 회장은 회견 취소를 지시했지만 민주는 이사회 결재선 밖에서 직접 발표장을 준비했다. 민주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무대 뒤에 서 있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도현이 마지막 자료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대표님, 이걸 공개하면 회장님도 돌아설 수 없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온 건 제가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5년 전 사고를 덮은 사람들이고 서윤 씨를 공격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회견장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 너머에는 그의 권력과 사랑이 동시에 심판받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견이 시작되자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다. 민주는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단상 앞에 섰고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다. 오늘 저는 제 결혼을 둘러싼 의혹과
5년 전 사고에 관한 사실을 직접 밝히겠습니다. 그의 첫 문장만으로 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주는 계약 결혼이 사실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계약이 협박이나 매매가 아니었으며 서윤의 어머니 치료비를 대가로 그녀의 존엄을 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저는 한서윤 씨의 절박함을 이용했습니다. 그 점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계약은 그녀를 낮추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을 가장 서툰 방식으로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기자석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민주는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소리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이어 도연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최유리 측 보좌진이 언론사에 병원비 자료와 호텔 사진을 전달한 기록이 공개되었다. 기사 작성 전후로 오간 메시지와 계좌 흐름까지 드러나자 회견장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된 여론조작 사건이 되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5년 전 사고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블랙박스 누락, 조작된 운전자 진술, 강태우 회장 측근의 통화 기록이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아주 작게 굳어 있었다. 저는 그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살린 사람은 한서윤 씨였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지만 민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저를 구하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았지만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숨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 침묵이 결국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책임은 전부 제게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다. 서윤은 젖은 코트 자락을 정리할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단상 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완전히 말을 잃었다. 서윤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작았지만 회견장 전체를 흔들 만큼 분명했다. 저는 가난했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서윤은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절박함을 누군가의 구경거리로 만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자석의 소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조차 아끼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강민준 씨와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보호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진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는 5년의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윤은 품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 편지들은 보내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읽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이혼하지 않는 겁니까? 서윤은 대답하기 전에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접힌 계약서를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민준은 계약서를 펼친 뒤 조용히 말했다. 이 문서는 오늘로 끝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종이를 천천히 찢었다. 한서윤 씨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어떤 조항 때문도 아니어야 합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단상 아래로 흩어졌고 서윤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서윤의 눈높이에 맞춰 섰다. 이번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견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사랑으로만 얻고 싶습니다. 서윤은 상자 안의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반지는 화려했지만 처음 보았던 계약용 반지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기 전에 민준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제가 거절해도 붙잡을 건가요? 민준은 아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행복한 곳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서유는 자신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웠다. 박수 소리는 늦게 터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보다 서로의 숨소리가 훨씬 더 선명했다. 최유리는 그날 오후 긴급 조사를 받았고 강태호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5년 전 사고 조사는 다시 열렸고 KJ 홀딩스는 큰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되었다. 민주는 후계권을 붙잡기보다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회사를 다시 세우는 길을 택했다. 서윤의 어머니는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갔고 병원 앞을 지키던 기자들도 서서히 사라졌다. 한때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기사 앞에서 쉽게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들의 사과보다 자신이 더는 숨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스스로의 것으로 돌려받았다. 1년 뒤 서윤은 작은 재단의 첫 자선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가난한 환자 가족에게 법률과 의료 지원을 연결하는 행사였고 화려함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중심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진행표를 확인하며 오래전 호텔 연회장에서 울음을 참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낮추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신뢰했고 후원자들은 그녀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다. 서윤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여자라는 이야기로만 남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서 있었다. 민주는 객석 뒤편에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더는 사랑을 침묵 속에만 숨기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자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서윤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 따뜻한 물병을 쥐어주었다. 오늘도 너무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물병을 받아들었다. 대표님은 아직도 잔소리를 계약 조건처럼 하네요. 민주는 잠시 진지하게 생각하는 얼굴을 하더니 낮게 대답했다. 그 계약은 끝났지만